다음 이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입니다. 윈터 솔저에서 등장한 하이드라를 보시면 이제 전편을 보신 관객들은 이제 나치의 과학 부대의 어떤 하나의 이제 부대로서 이제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 하이드라는 좀 독특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옛날에 크리가 이제 지구에 와서 이제 원시 인류를 갖고 실험을 하다가 이뉴먼즈라는 초인들을 만들어냈고 그 이뉴먼즈 중에 가장 강력한 개체로 중에 하나인 크라켄이 워낙 강하니까 이제 지구 밖으로 추방을 당하자 그 크라켄이 다시 지구에 와서 자기들을 지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하이드라의 원형으로 나온 것이죠. 이 설정은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하이드라는 마치 이제 꼭 미스터리나 음모론에 나올 법한 여러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쭉 이어져 왔고 그 중에 비밀 멤버였던 요한 슈미트, 레드 스컬이 이제 나치에 들어가면서 나치에서 힘을 키우고 그 나치의 자원과 어떤 권력을 이용을 해서 하이드라라는 과학 특수부대를 만들었지만 실상은 그냥 그 원래 그 하이드라를 훨씬 더 확대시키고 격상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요한 슈미트가 테슬렉트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제 퍼스트 어벤져에서 이제 멀리 텔레포트 당하게 되고 하이드라도 큰 패배를 겪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세력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물론 잔여 세력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잔여 세력 중에 일부가 이제 프로젝트 페이퍼 클립으로 넘어간 아르님 졸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르님 졸라는 쉴드 내에 하이드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이드라 세력을 확장시켜 왔고 그 프로젝트 인사이트라는 걸 시작을 해서 그 자신이 발견한 알고리즘으로 하이드라에 저항할 하이드라의 문제가 될 인물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멤버들이 그러니까 그 죽일 살상부가 언론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실제 관객들한테 조금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공개된 인물들이 누군지 팬들이 열심히 추적해봤지만 실제로 찾을 수 있었던 인물은 마리아 힐, 미국 대통령,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그리고 스티븐 스트레인지였다고 합니다.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이제 당시엔 이제 그냥 의사였던 거죠.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 때문에 하이드라가 싫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영화 설정에 따르면 약 2천만 명 정도가 이번 그 프로젝트 인사이트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루소 형제는 필 콜슨도 하이드라라는 설정을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 콜슨이 어벤져스에서 죽은 걸로 처리가 되면서 그 아이디어를 못 썼다고 하죠. 또한 이 호크아이가 캡틴 아메리카를 추적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려고 했으나 등장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쓰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아이디어가. 근데 이제 호크아이가 등장했다면 정말 멋있는 점이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호크아이가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면서 이제 몰래 캡틴 아메리카한테 네 옷에 이제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식으로 몰래 알려주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쓰이지 않았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음은 가오겔입니다. 가오겔은 이제 지구 시간으로 1014년에 이제 노바 제국과 크리 제국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거의 1000년 동안 이어지다가 이제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크리 제국의 극단주의자인 로난과 이제 스타로드를 중심으로 한 가오겔이 엮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노바 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선 노바 군단이란 이름 하에 이제 경찰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군 제국으로 훨씬 더 격상을 시켰고요. 근데 이제 로난이 이제 이번 캡틴 마블 영화에도 나오는 악당인데 될지는 정확하게 가봐야겠지만 우선 이 가오겔에서는 극단주의자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크리 제국의 극단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난이 갖고 있는 부대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에이전트 오브 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인들은 파란색 피부의 인간형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죠. 저들의 정식 명칭이 이제 사카하르인입니다. 사카하르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토르 라그나로크에 등장했던 이 행성 출신의 외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 출신의 그 벌레 외계인들을 사카하르인인데 사카하르인이 이제 MCU 설정에 의하면 크리 제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크리 군대가 그들을 이제 메인 부대나 용병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난이 그걸 이제 이용을 했던 것이죠. 원래 제임스 건은 이제 그 바둔 종족을 사용하려 했는데 이 바둔 종족은 판권이 폭스한테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바둔은 이제 토르 다크월드 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원래 바둔 종족은 이제 가오갤이 처음 만에서 데뷔했을 때 가오갤이 싸우던 외계 독재자 외계인들이었습니다. 독재자 외계인들이라 보니까, 그리고 또 가오갤의 첫 번째 적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이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제임스 건이 악당으로 쓰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건이 이제 폭스가 갖고 있어서 쓰지는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출판할 때는 이제 그 출판은 어디까지나 마블 코믹스의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마블 코믹스가 출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바둔이라는 종족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존재한다는 것은 플레리드 코믹스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출판만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이죠. 다음은 이제 원래 타노스가 가오갤에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조스 웨던이 타노스 같은 중요한 악격이 여기서 등장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좀 기대를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제임스 건한테 이제 의견을 제시했고, 제임스 건이 이를 받아들여서 상당 부분 축소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인데요. 이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벤져스가 치타우리 세트를 찾기 위해서 소코비아에 위치한 하이드라 기지를 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에이전트 오브 실드 미드에 보면은 필 콜슨이 하이드라 기지를 해킹을 해서 이제 그 소코비아에 위치한 하이드라 기지에 치타우리 세트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 콜슨이 그걸 마리아 힐에게 넘겨줬고, 마리아 힐이 그래서 어벤져스한테 이 일을 맡긴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영화 말미에 소코비아 시민들을 구조할 때 이 헬리 캐리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헬리 캐리어는 이제 에이전트 오브 실드 미드에서 등장했던 이 세타 프로토콜에 의해서 헬리 캐리어가 이제 보완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이 되면서 다시 헬리 캐리어가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사용되지 않은 컨셉 아트들이 더 재밌는 법인데요.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울트론 센트리 여러 명이 모여서 울트론 프라임과 합체가 되어서 저런 거대한 괴물로 변하는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영화 말미에 뉴 어벤져스 멤버가 소개가 된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 조스 웨더는 여기에 스파이더맨과 그리고 캡틴 마블을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퀵실버라든지 스크랩 위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많은 캐릭터를 이미 소개한 바 있으니까 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직 판권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유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스파이더맨과 캡틴 마블 모두 다 어벤져스4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쿠키 영상은 이제 타노스가 저렇게 건틀렛을 차지하는 장면인데요. 아무래도 저 장면은 이제 니다벨리를 위해서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이제 차지한 장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가 개봉하면서 팬들은 타노스가 언제부터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는데요. 루소 형제는 이제 가오갤 2를 보시면 네뷸라가 마지막에 이제 타노스를 죽이러 떠나는 게 되는데, 이제 네뷸라가 그렇게 타노스를 죽이러 왔지만 타노스한테 제압을 당하게 되고, 타노스가 고문을 하면서 네뷸라한테 소울스톤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울스톤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나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움직였는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때가 바로 토르 다크월드의 사건에 의해서 로키가 오딘 역할을 하고, 오딘은 이제 지구에서 눈이 먼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로키 덕을 독특히 봤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전에도 타노스가 전혀 인피니티 스톤을 찾지 않았냐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화에서 이제 그 로키가 스토리 섹터 그 창을 받게 되는데요. 그 창으로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마인드 스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피니티 스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창을 누가 줬냐면 바로 이제 타노스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타노스는 원래부터 마인드 스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타노스는 마인드 스톤을 로키한테 몰래 주면서, 로키가 알지 못하게 주면서 로키가 이제 테슬렉트를 갖고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스페이스 스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로키가 실패를 하면서 스토리 세터는 지구에 있게 되고, 스페이스 스톤은 아스가르드에 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파워스톤 오브를 주겠다고 한 로나는 오히려 자신이 그걸 찾자마자 깝죽거리게 되면서 타노스는 굉장히 빡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뷸라가 오면서 소울스톤 위치를 알게 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인드 스톤을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울트론이 과연 타노스의 작품인가 팬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이제 어벤져스 2의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보시면 이제 마인드 스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울트론이라는 그 AI를 만들다가 잘 시도되지 않았는데, 잘 완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울트론이 만들어집니다. 이 장면을 두고 울트론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노스의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아이디어인데 왜 사용되지 확인이 안 됐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앤트맨입니다. 이 앤트맨 제작 당시에 이런 사진이 촬영되었는데요. 저 보시면 핑고도스 소다라고 보이십니다. 근데 저 소다가 바로 이제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스탠리가 나온 저 장면에서 나왔던 저 소다였던 것이죠. 하마터면 굉장히 좋은 이스터에그가 될 뻔했는데 최종 영화에서는 안 사용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제 이 영화 엔딩 크레딧 쿠키 영상에 이제 루이스가 꼭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키는 그런 인물을 소개하는 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스파이더맨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바가 없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팔콘을 얘기한다라고 추측하는 팬도 있고, 혹은 스파이더맨과 팔콘을 같이 얘기한다, 혹은 제3의 인물을 얘기한다라는 다양한 추측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옐로우 자켓이 이제 앤트맨 영화의 악당이었는데, 그가 발사하는 파워슈트에서 발사하는 블라스트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AT-AT 스타워즈에 나왔던 거대한 이제 탱크 비슷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내는 블라스트 소리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빈 파이기가 스타워즈 덕후인데 케빈 파이기의 덕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옐로우 자켓의 시연한 장면에서 목에 보이시는 저 텐링즈 무늬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텐링즈가 여전히 남아서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텐링즈는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약간 칭기스칸 아니면 하이드라의 기원을 두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은 의문의 테러 집단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프닝 플래시백에는 이제 아직 죽기 전에 하워드 스타크와 조금 늙은 패기 카터와 훨씬 젊은 행크 핌이 나와서 이제 쉴드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에는 원래 저렇게 으스스한 컨셉 아트로 되어 있는 아르님 졸라가 등장할 뻔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컨셉 아트가 있었는데 아르님 졸라가 마네서처럼 정말 외계 로봇처럼 나오는 그런 컨셉 아트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르님 졸라는 결국 아이들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빌워인데요. 페이지 3의 시작 작품인 것이죠.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을 리크루트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팬덤에서는, 일부 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자기와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과 함께했던 영웅들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또 이제 동료고 친구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싸우려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능력이 이제 공격보다는 보호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젊고 어려 보이는 스파이더맨을 데리고 와서 의도적으로 스파이더맨을 이제 리크루트해서 전쟁의 분위기를 좀 덜려했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앤트맨이 팀 캡틴이 아니라 팀 아이언맨이라는, 아이언맨에 원래 나올 뻔했지만 설정이 바뀌어서 이제 팀 캡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캡틴 아메리카 3 영화가 처음부터 11월로 기획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윈터 솔저가 개봉했을 때 그 당시 작가들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 3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처럼 성형 수술을 하고 그처럼 능력을 갖게 된 그랜드 디렉터를 다루고 싶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는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공교롭게도 DC에서 배트맨 대 슈퍼맨을 맨 오브 스틸의 속편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나니까 그때 케빈 파이기가 그럼 우리도 11월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때마침 이제 케빈 파이기 생각에는 인피니티 워 전에 11월을 해야 훨씬 더 갈등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1월을 넣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아이언맨이 원래 등장하지 않는 각본도 있었고, 그 각본에서는 이제 좀비처럼 변한 광분한 시민들과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는 클라이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판권 문제가 아직 잘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스파이더맨의 각본을 넣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정말 이제 소니가 완강하게 거부할 것을 이제 걱정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없는 판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없는 이제 각본도. 근데 이제 결국은 스파이더맨이 나오면서 서로 윈윈하게 되었죠. 다음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시간대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언제 시작을 했는지 많은 팬들이 궁금했는데요. 한 이제 팬이 SNS로 물어본 결과 작가는 이제 2016년에 이 영화의 시간대가 2016년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머신 레퍼런스가 정말 사실이냐라고 물어본 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은 워머신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건 도르마무인데요. 도르마무의 저 얼굴은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맡았고, 그 목소리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다른 영국 배우의 목소리를 섞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도르마무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다크 디멘션인데, 이 다크 디멘션에 들어간 미물들, 다크 디멘션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이제 마인드리스 원이라고 부르게 되죠. 원래는 이제 감독은 나이트메어라고 해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악당이자 꿈의 영역을 갖고 조종하고 있는 악몽의 지배자 뭐 이런 캐릭터를 쓰려 했지만, 이제 케빈 파이기가 나이트메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해서 도르마무를 썼고요. 그래서 속편에 이제 나이트메어가 악당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오갤 2입니다. 가오갤 2에서 이 라바저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게 되는데요. 이 라바저스는 이제 원작보다는 이제 영화의 오리지널인 작품이고, 이 오리지널인 개념이고요, 설정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 여러 이제 집단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한 분파는 이제 욘두가 이끄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오갤 1편을 처음 집필했을 때 제임스 건은 욘두를 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욘두가 원작에서 좀 적나라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욘두를 좀 어떻게 다룰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저렇게 트렌치 코트를 입으면서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가오갤 1편에서 이제 스타로드가 가짜 오브를 준 것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욘두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임스 건 감독은 당연히 욘두는 눈치챘을 것이며 스타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 두려고 그렇게 웃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그 I am 그루트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빈 디젤의 각본에는 이 I am 그루트의 뜻이 무엇인지 다 번역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디젤은 훨씬 더 감정선을 실어서 녹음을 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것은 오직 빈 디젤의 각본에만 해당된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에고의 확장에서 살아남은 차 주인은 이제 피터 킬, 스타로드의 할아버지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원래 이제 제임스 건은 이 욘두를 가오갤 2에서 죽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욘두를 죽여야지 이제 좀 그림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욘두를 죽이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멋있는 엔딩과 또 이제 쿠키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데드풀에 관련된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할 것인데요. 이제 제임스 건은 처음에 이제 그 원작의 스타로드의 아버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스타로드의 원작의 아버지가 이제 제이슨 오브 스파르탁스라 해서 그냥 이제 사악한 이제 황제, 우주제국의 사악한 황제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다소 좀 너무 스타워즈 같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에고를 이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에고를 각본으로 다 써놨는데, 정작 각본에 다 써놓고 이제 확인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에고는 우리 게 아니다, 판권이 없다라고 받은 것입니다. 플랜 B나 이제 다른 백업 플랜이 없었긴 상황이라서 굉장히 제임스는 충격을 먹었다고 했고,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에고가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풀을 이것을 계속 다 엎을지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때마침 데드풀 때문에 폭스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드풀에 등장했던 그 고스 소녀 기억하시나요? 그 내가 소닉 티네이지 워헤드라고 그 이름 특이했던 그 소녀가 원래는 원작에서 이제 텔레파시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감독들은 이제 차라리 그런 능력 말고 이제 블라스트를 쏘는 능력으로 바꿔버리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능력을 바꿔버리게 되면 캐릭터의 설정을 바꾸게 돼서 아무래도 판권에 문제가 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판권에 연락을 했던 것이죠, 마블 스튜디오한테. 그래서 마블 스튜디오가 그럼 능력을 바꿔도 좋으니까 우리가 에고를 쓰게 해달라고 해서 다행히 제임스 건과 에고 그리고 가오갤 2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폭스 데드풀이 구하지 못한 한 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매튜 맥커너이입니다. 원래 제임스 건은 이제 가오갤 2에서 에고 역할로 매튜 맥커너이를 캐스팅하려 했지만, 매튜 맥커너이가 선택한 작품은 바로 다크월드였습니다. 아마 이제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커트롯에는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매튜 맥커너이였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라면 그 직장 동료 대사가 있는데요. 이 직장 동료 대사는 이제 애드립 같은 개념입니다. 이 메이커 위시 파운데이션이라는 행사에 초대되어서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세트장에 초대된 그 한 어린 팬이 이제 그 현장을 보니까 토르랑 헐크가 만나는 장면에서 직장 동료라는 대사를 쓰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것을 타이카 와이티키 감독과 이제 스튜디오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이제 헬라와 토르가 싸우는 장면에서 이 디스트로이어 아머를 토르가 착용을 했다거나 혹은 토르가 사용하는 그런 기획 의도도 있었는데요. 너무 액션이 과해지지 않겠느냐는 반박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디스트로이어 아머는 원작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다가올 것을 이제 암시하는, 누군가 디스트로이어 아머를 입는다는 것은 큰 일이 다가온다는 뜻인데, 영화에서 이제 나오면 굉장히 멋있었겠지만
결국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제 원작에서처럼 이제 토르의 멸리를 두고 토르와 같이 경쟁한 적 있는 저 베타 레이빌이 원래는 토르 3 라그나로크에서 이제 헐크와 비슷한 역할로 처음에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플래닛 헐크를 이제 이 영화가 반영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베타 레이빌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그 자리를 헐크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베타 레이빌을 이제 카메오로 쓰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카메오로 쓰려고 정해졌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사카르 혁명군의 일원으로 베타 레이빌을 등장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케빈 파이기는 베타 레이빌을 여기서 카메오로 등장시키느니 나중에 더 중요하게 제대로 등장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베타 레이빌을 취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블랙팬서인데요. 블랙팬서에서 이제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관심사인데 원래 기획 의도에는 애초에 슈리가 블랙팬서의 파워슈트 즉 팬서 헤빗을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애초에 블랙팬서 슈트 팬서 헤빗을 슈리도 갖고 있었다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원래 이제 그 첫 번째 쿠키 영상이 이제 와칸다를 세계 정부에 공개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원래 영화의 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쿠키 영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또한 이제 나키아와 은바쿠는 영화에서 이제 블랙팬서를 도와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했는데요. 원래 원작에서 나키아는 질투에 눈이 만 악녀였고 은바쿠는 맨 에이프라는 다소 좀 마이너한 악당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율리시스 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랙팬서의 악당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악당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악당이었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 율리시스 클러를 죽여서 이제 에릭 킬먼거와의 대립을 확실히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참고로 이제 원작에서 율리시스 클러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소리 에너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없는 그런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설정은 영화에서 그대로 쓰이기엔 좀 다소 너무 완화적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인피니티 워인데요. 인피니티 워에 등장한 아웃라이더 종족은 이 영화 MCU 설정상 치타우리의 자매종입니다. 치타우리는 이제 그 아까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하이브 마인드인데다가 파충류이면서 기계인 그런 사이보그 외계인인 것이죠. 이 원래 치타우리라는 이름은 아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벤져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얼티밋 유니버스의 그 얼티밋이라는 작품에서 어벤져스 얼티밋가 처음으로 싸웠던 악당 외계인들입니다. 원래 이제 변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원래 메인 유니버스 이 스크로이드를 이제 나름대로 재해석한 것이죠. 근데 이제 메인 유니버스가 이제 하나만 있게 되고 멀티밋 유니버스는 사라지면서 그리고 또 영화의 인기가 커지면서 메인 유니버스에도 치타우리라는 설정과 그러니까 치타우리라는 이름의 그 영화와 설정이 유사하고 외계 디자인이 유사한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외계 종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블랙 오더 관련된 정보인데요. 블랙 오더는 원래 이제 영화에서 이제 기원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와 있었고 특히 이제 또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와 코르버스 글레이브가 서로 결혼을 하는 그런 설정도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영화에서 편집되었고요. 또 저기 원래 에보니 모는 그렇게 말이 많은 캐릭터는 아닌데 리더 역할은 아닌데 영화에서는 리더 역할처럼 묘사를 했고 또한 그 염력을 쓰는 걸로 능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 저 덩치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이름은 컬 옵시디언인데 원래 원작에서는 이제 블랙 드워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컬 옵시디언이라는 이름 자체는 블랙 오더의 별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노스가 이제 스냅을 한 이후에 들어간 저 곳은 이제 루소 감독은 이제 소울스톤 안에 있는 기묘한 공간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작에서 소울스톤이 이제 그 소울 월드라는 이제 포켓 유니버스로 들어가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걸 반영을 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만난 어린 가물에는 소울스톤의 어떤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이제 가모라는 살아있고 이제 남은 히어로들은 죽어있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어벤져스4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넷플릭스에 있었던 디펜더즈 히어로들, 그러니까 이제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 제시카 존스, 데어데블이 인피니티 워에 참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마블 스튜디오랑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 부서는 이제 마블 텔레비전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한 것으로 그래서 사실상 인피니티 워에 등장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피니티 건틀을 자세히 보시면 이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을 쓸 때마다 주먹을 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먹을 쥐어서 빛나는 스톤이 타노스가 그때 사용하고 있는 인피니티 스톤인 것이죠.
원래 이제 원작엔 이런 설정이 없는데 이제 영화화 과정에서 작가들이 이런 설정이 없으면 너무 영화가 스케일이 커지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넣은 설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톰 브레이커가 이제 인피니티 건틀렛이 발사한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스톰 브레이커가 인피니티 스톰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피니티 건틀렛에 있는 기능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기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마지막 이 스냅 이후에 건틀렛과 저 보시는 왼팔 부분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는 원래 설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에 의하면 인피니티 스냅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서 사용자도 죽었어야 했지만 타노스는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나마 이제 그 팔 쪽이 다친 것이다라고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장면을 이런 디자인을 넣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앤트맨과 와스프인데요. 여기서 등장했던 그 과거 장면에서 등장했던 그 사고로 죽은 과학자는 이제 일라이어스 스타라고 원작에서 에그헤드라는 이름의 악당입니다. 행크 핌의 악당이자 숙적이자 어벤져스의 악당으로 등장을 했었죠. 또한 이제 캐시랭은 이제 영화에서도 종종 앤트맨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원작에서 이제 히어로로 활동을 했고요. 또 어벤져스 4에서 이제 그 다른 배우가 캐시랭의 성인 버전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캐시랭의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앤트맨의 이제 퀀텀 렐름 장면에서 등장했던 이스터에그인데요. 바로 이제 저게 이제 와스프 자넷 반다인을 이제 이스터에그로 만듦으로써 속편인 앤트맨과 와스프의 이제 그 자넷 반다인의 이야기를 다룰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방식이 바로 앤트맨과 와스프도 있었습니다. 이제 앤트맨과 와스프의 그 퀀텀 렐름 장면에서 저 가운데 보시면 저 어떤 유리구슬 속의 도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도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제 원작의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제 마이크로버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버스는 캐릭터가 정말 축소가 아주 심하게 되면 그곳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다른 차원과 연결되는 이 넥서스 포인트, 일종의 접점에서 존재하는 과학자들이 미래의 과학자들이 그 접점에 만들어낸 인공의 도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스칼랭이 이제 살아남았던 것은 쿠키 영상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순전히 운 때문이라고 밝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퀀텀 렐름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앤트맨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늦은 시간인데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내가 3D에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로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영화 보면은 항상 죽은 것 같이 묘사되는데 또 다음 3D 보면 또 살아서 나타나잖아요. 예. 이번에 인피니티 워에서도 이제 죽은 걸로 묘사가 됐는데 다음 3D에 진짜로 죽은 건지 또 나올 여지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로키는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로키는 좀 해피엔딩식으로 열린 결말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재밌게도 이제 애초에 스테이츠맨 그 우주선을 털 때부터 로키는 변장하고 있었다. 애초에 그 죽은 로키가 가짜였다라고 주장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는 굉장히 앞으로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디즈니에서 이제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로키 관련된 드라마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로키의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혹시 이거랑 별개인데요. 혹시 다음 히어로톡 예정은 언제쯤이세요? 아쿠아맨 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한테 따로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해서 스페셜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롯데시네마와 그리고 마블 스튜디오, 마블 코리아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노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